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재현입니다. 기러기 아빠들의 이중생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러기 아빠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아내분들이 상담 전화를 많이 하세요. 기러기로 사는 남편이 외도를 한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당장 들어간다고 하면 남편이 들어올 거면 이혼하자 라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세요. 아이들 공부가 중요하니까 거기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들어갔다가 나올 테니 그냥 안심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집에 들르면 집에 누가 왔다 간 티가 난다라는 거죠. 가구 배치가 바꿔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남편이 집에서 생활하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생활이 왜 이루어지는지, 왜 기러기 아빠들은 외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러기 생활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신 부류예요. 남성들은 굉장히 인정 욕구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인정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필수적인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집에 기러기 아빠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자꾸 외부로 불러내요. 그리고 뭐 돌싱이 아니지만 돌싱처럼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제가 상담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외도를 하고 있다라고 직접 찾아오신 분도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은, 본인도 외도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너무 오랜 6년, 7년 가까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나를 아빠로 여기기보다는 그냥 돈을 붙여주는 사람으로 여기고, 아내도 나를 남편으로 여기기보다는 그냥 돈을 송금해주는 어떤 ATM기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굉장한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 나를 정말 남자로 생각해주는 그런 대상을 만나고 보니 나도 어쩔 수 없이 빠져들었다라는 상담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상담을 청해 오신 분도 있었고요. 이런 조건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외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러기 아빠로서 생활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기러기 아빠의 사례도 있지만, 정말 기러기 아빠로서 살면서 어떻게 이중생활을 하시냐면요, 해외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기러기 아빠로서 사시는 형태를 보이는 남성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1년에 3개월에서 4개월은 가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4개월은 방학을 하면서 꼬박꼬박 비행기 값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유 있는 해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남편과 보내는 아내분들이 있어요. 4개월 정도 1년에 2-3번 들어오고, 아이들도 들어와서 아빠랑 건강하게 보냅니다. 그때 이 기러기 아빠는 정말 가정에 충실하신 거예요. 아내에게 충실하고 정말 밖에는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나 아이들도 전혀 아빠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눈치를 못 채고 생활을 하시다가, 딱 아내와 아이들을 해외로 가는 순간은 남의 남편이 돼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룸사롱, 단란주점, 애인이 한 명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애인이 한 명일 땐 피곤하거든요. 애인이 한 명일 때는, 상간녀가 한 명일 때는 집요한 질투와 집착을 보이기 때문에 길게 애인을 만나지 않는 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들어올 때쯤은 정리가 가능한 그런 인조이 대상만 만나시는 기러기 아빠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중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주 국내로 들어오는 아내분에게는 눈에 띄지 않게 이중생활을 하실 수 있는 형태로 살아가시는 거죠. 이처럼 기러기 아빠들의 이중생활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러기 아빠들은 굉장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기러기 아빠라고 하면 꽃뱀이나 풀뱀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합니다. 굉장히 외롭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공략해서 돈을 뺏으려고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뉴스에 종종 있고요. 이런 외도를 빌미로 아내에게 알리겠다는 걸로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빠의 이중생활이 물론 나쁘죠. 정말 나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극한의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정말 마지못해 기러기 생활을 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주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남편과 있는 시간, 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 있다라는 느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계시는 부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잦은 영상 통화, 아빠로서의 자리가 확고하다는 느낌, 남편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서로 전달해주고, 아내로서 또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 남편으로서 또 아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 사례 중에 바람을 피기 위해 일부러 기러기 엄마를 자처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외국에 미리 나가 있는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있고 외국에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있는 지역으로 기러기를 갑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래서 그쪽에서 살 생각으로 간 거죠. 근데 아이의 교육을 목적으로 간다라는 핑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상담을 오신 경우였는데, 이 경우는 이제 남편분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짐을 결심하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피러 간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1년 후에나. 아내를 돌아오게 하고 싶어도 두 발 달린 사람을 맘대로 들어오라는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없단 말이에요. 통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굉장히 호소를 했었는데, 결국은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양육권을 주시고 싶지 않다면 양육권을 주장하셔서 쟁취하시고 이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좋고 이 양육 환경이 좋다라고 믿으시면 자신의 삶을 좀 찾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엄마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먹으면 해외에 있는 아이를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상담 사례가 제가 한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셋이 있는 경우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멀리 뉴질랜드로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기러기 엄마를 하겠다고. 근데 이런 경우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망연자실해야 하시고 이혼을 막 할 수도 없어요.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고 정말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혼을 명확하게 하시고 본인의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그 해외에 있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시고 컨트롤 당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럴 게 아니라 명확하게 내 삶을 선택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러기 아빠들의 많은 실태를 봅니다. 근데 정말 나쁜 케이스도 있어요. 딱 아내와 아이들이 들어올 경우에만 좋은 아빠 코스프레를 하고 나가는 순간에는 자기 이중생활을 마음껏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너무너무 기러기 생활을 하는데 아내나 아이들이 정말 1년에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서 외로움과 고립감에 지쳐서 다른 여성분을 만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정말 남편을 그렇게 방치할 때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분이 있다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한국에 들어오시고 또는 자주 해외로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지 않고 서로 존중과 사랑의 의미를 잃지 않는 부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초년의 연애와 중년의 연애의 차이점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초년의 연애, 아름답죠. 서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점만 보이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핑크빛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눈에 뭐가 쓰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핑크해요. 그냥 모든 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몽실몽실하고 이런 게 초년의 연애라면, 중년의 연애는 핑크빛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중년의 연애를 많이 지켜보고 중년의 연애 상담과 초년의 연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년의 연애는 뭔가 푸른빛을 띠는 것 같아요. 왜 푸른빛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조금 더 이성적인 빛을 띈다고 할까요? 근데 어느 한쪽이 핑크빛 을 띠는 연애를 하고 있고 한쪽은 푸른빛을 띈다고 표현을 하면 푸른빛을 띠는 연애를 하는 쪽이 먼저 돌아서더라고요. 왜냐면 현실적이지 않은 연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푸른빛을 띠는 게 중년의 연애인 것 같아요. 초년의 연애는 서로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선다고
연애라고 표현드리고 싶고요. 중년의 연애는 어느 누군가는 이성을 앞세우고 연애를 한다라는 거죠. 중년의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상해. 연애는 연애인데 뭔가 채워지지 않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쪽을 얘기하는 쪽은 보통 여성분들이 많아요. 왜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나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그녀들이 원하는 건 20대의 연애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20대의 연애는 20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중년의 연애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자체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나한테 채워지는 게 없다라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20대 때 채워지는 것과 채워져야 하는 것,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채워야 되는 것의 차이점을 잘 생각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채워져야 하는 게 무엇이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20대에 채워져야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20대의 남자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우선 대학생 때의 연애, 서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시간 또는 계획들을 많이 잡을 수 있죠. 근데 중년의 연애라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자의 일이 있고 각자의 생활이 있고 또 각자의 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20대에 했던 연애와 깔이 다른 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년의 연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초년의 연애에서 기대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초년의 연애, 여성이 남성에게 기대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요. 20대 초반의 연애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0대 후반만 가도 좀 색깔이 달라지긴 하는데 나를 얼마나 좋아하지? 날 진심으로 좋아하네? 사랑해 말 한마디에 막 설레요. 근데 중년의 여성은 사랑해 라는 말에 설레죠. 근데 사랑해가 다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해 라는 말로 뭘 할 수 있지? 말뿐인 연애가 필요할까? 라는 얘기를 해요. 초년의 남자는 여성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중년의 남성은 뭘 원하는가? 비슷해요. 뭐냐? 나와 사랑해서 나와 함께 나누는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에 대한 관점이 크고요. 그것이 초년의 남성들은 순수해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 더 커요. 중년의 남성들보다. 그거는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초년의 남성들은 그래도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꿈꾸는 경우가 많고요. 중년의 남성의 경우는 이게 꼭 결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이 훨씬 커요. 남자마다 다르고 여자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더 색깔이 우리가 남성에게 기대하는 순수함이 20대 남자들에겐 더 많이 있고요. 40대 남성들, 중년의 남성들에게는 중년의 여성들이 바라는 20대 남성들한테 느꼈던 그 순수함은 이제는 포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도 중년의 여성분들은 능력은 중년의 남성들의 능력을 원하면서 순수함은 20대 초반의 남성들의 순수함을 원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걸 원하시는데 순수함의 깊이는 20대 초반의 남성들처럼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서 중년의 남성이 가진 능력, 그러다 보니까 그게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에 대한 목마름을 굉장히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연애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애를 한 번 하고 오랜 연애를 하다가 끝나신 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은 다시 연애를 시작할 때 20대 초반에 연애를 했던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기가 나이 먹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세월에 찌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순수한 마음 그대로 갖고 오신 게 있거든요. 결혼을 했던 분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좀 이렇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여자의 속성이라든가 남자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요. 결혼하면 이렇게 서로를 드러내고 본인의 이기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뭐 못 볼 걸 볼 거, 뭐 미운 점 좋은 점 하면서 그 안에 또 섞여가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싫을 때 헤어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런 걸 해보지 않은 분들의 미혼인 상태의 또 다른 연애는 그때처럼 같은 연애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연애가
힘들어서 끝났는데도 그때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가진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애를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때의 그 나이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시는 첫 번째 사고가 필요하고, 내가 나이 들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연애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20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첫 번째 인지할 것. 두 번째, 내가 사랑했던 그때의 그 마음이 내가 똑같다고 느끼겠지만 나를 보는 시각이 변해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변해 있다라는 거. 나는 내가 느끼기에 내가 똑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그때의 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나도 나를 받아들이는 게 달라졌다는 걸 느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도 변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은연중에 처음 사랑했던 그녀의 그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초년의 연애는 무슨 얘기를 해도 재밌어요. 사실은 그 나이 때는 어떤 얘기를 해도 굉장히 재밌고요. 안 맞으면 빨리 헤어져요. 그냥 안 맞으면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딱 끝나요. 딱 만나면 의사소통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되는 걸 바로바로 알아요. 캐치를 하기 때문에 요즘 또 MZ세대들은 딱 맞으면 알아요. 안 맞으면 바로 끝난단 말이에요. 의사소통을 시작하시고 나면은 거침이 없죠. 중년의 의사소통은 갭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중년은 굉장히 40년이란 세월, 5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 방식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만나서 서로가 같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데 뭔가 그 맞춰가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서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바로바로 반응이 안 오는 걸 여성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연락을 못하고 제대로 답장을 잘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중년의 여성분들은 그걸 못 견뎌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내가 싫은 건가? 아니면 하루 이틀 연락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해 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런 퀘스천을 많이 가져 하시는데, 중년의 연애는 그게 사랑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거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초년의 연애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 사고로 접근을 하시면 연애가 이어지질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직업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 사람의 성격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연결이 잘 될 때와 되지 않을 때를 이해하는 방식을 서로 터득을 잘해서 그걸 맞춰가시는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애를 길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중년의 연애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미혼인 상태로 연애를 계속해서 해오셨으면 다른데, 만약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신 상태에서 새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중년의 연애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대 때 연애를 했다가 아니면 30대 때 연애를 했다가 초에 연애를 했다가 결혼해서 10년, 15년 있다 연애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20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연애를 내가 20대 때 연애를 하는 것처럼 사고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었음, 아이가 있음, 그리고 내가 가진 지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20대의 연애처럼 뭔가 상대방한테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또는 내가 받아야 될 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격 없는 연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굉장한 많은 오류를 가져오게 되고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거나 내가 부담을 갖거나 너무 예의가 없거나 지나치게 예의를 지키거나 이런 식으로 중심을 못 잡는 연애가 되더라고요. 이럴 때 연애가 무너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때의 내가 아니 지금의 나하고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40대의 남자, 40대, 50대의 여자, 남자가 20대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예뻐도 40대, 50대고 내가 아무리 멋있어도 40대, 50대고 내가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초년과 중년의 연애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얘기한 부분을 확실히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은, 초년의 연애는 핑크빛이어서 그냥 너무 아름다워요. 사실은 다 아름답고요. 슬퍼도 아름다워요. 근데 중년의 연애는 푸른색을 띄어요. 그래서 계산적이고
많고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 명확히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연애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혼 이후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혼 이후의 연애는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서 어려워요. 다시 여자를 믿는다는 것, 다시 남자를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아파요. 그리고 조금만 내 X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 좀 닮았다는 느낌이 들 때 가슴이 싸해요. 또 당하는 거 아니야? 일단 의심부터 시작돼요. 관계가 진전될 수 없어요. 여기서 바로 가로막힙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금방 내가 뒷걸음질 치게 되고 정말 아름다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내 시간이 망가지는 거죠. 여기서 가장 어려움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점은요, 내가 이혼을 해서 입은 상처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물론 상처를 입고 지금 끝났지만, 아픈 상태로 시작하지만 아프다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행복한데 꼭 연애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요?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 재밌잖아요. 제가 재혼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연애하시다가 재혼은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재밌잖아요. 연애하면은 약간 그 몽글몽글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도 위할 대상이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 연애가 다 행복하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연애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괜찮은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 되지 않고서는 20대의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해서 나는 지금 막 180에 전문직이 아니면 안 되고,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닌데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예전에 내가 꿈꿨던 그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연애를 못해요. 나한테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나에 대한 객관화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적어도 이런 사람은 피할 수 있죠.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얘는 별로였어, 적어도 이런 애는 피해야 돼 라는 건 이제 알게 되신 거잖아요. 부정적인 건 뭐냐, 다 얘처럼 보여요. 다 내 X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끌렸던 부정적인 사람한테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내가 원가족한테 느꼈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이 사람한테 끌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면 또 똑같은 사람한테 끌릴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트라우마 치료가 돼야 돼요. 내가 원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양육에 대한, 부모하고의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또 그런 나쁜 사람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 이혼에서 온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 치료, 상담 치료가 돼야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상담 심리 치료를 받는 게 좋긴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쉽게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가까워지지 마세요. 그리고 적정한 거리를 두고 항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거리라는 게 건강한 거리지 항상 사람을 멀리 밀어내란 얘기가 아닌데,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적정한 거리는 항상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도, 부부도, 친구도 거리가 있는 게 중요한데, 너무 급하게 다가가서 내 모든 걸 줄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모든 걸 주지도 받지도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가 잘 알지 못할 때는 굳이 그걸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이한테 굳이 얘기를 여러분이 하고 싶다, 아이가 그리고 알고 있는데 물어본다 그러면 건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랑 헤어진 걸 아는 아이들한테는 엄마한테도 친구가 필요하고 연인이 필요한 시기가 됐고, 그래서 엄마가 건강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의견은 어떤지 아이의 얘기를 충분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한테는 계속 주입식으로 얘기를 해요. 엄마 의견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엄마가 친구가 필요해서, 연인이 필요해서 만났는데 네 의견이 어떠니? 네가 싫을 때는 엄마는 언제든지 안 만날 수 있어. 근데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겠죠? 말은 그래놓고 애가 싫다는데도 계속 만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아이가 엄마가 좋다면 좋아. 왜 엄마가 좋다면 좋은지 얘기를 들어주고, 하지만 항상 아이에게는 네가 먼저라는 걸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아이가 먼저라는 행동을 취하셔야 돼요. 아이가 먼저라고 그래놓고 그 남자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아이를 방치한다. 그건 아이가 먼저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태도를 올바르게 하실 때, 우선시할 때, 정말 그 연애가 저는 건강한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나가실 수 있을 때 연애하세요. 건강한 애착을 갖기까지 굉장히 어렵죠. 성인 애착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 후에는 특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건강한 애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수시로 보고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위치 추적기 달아야 된다. 위치 추적기 달아야 될 거면 연애하지 마세요. 그거는 신뢰가 아니니까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위치 추적을 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서로 신뢰라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 해줄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해줄 때, 그게 신뢰일 것 같고요. 노력하는 관계가 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노력하는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다라고 얘기하는데,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취해야 되냐, 서로 있을 때 편안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있을 때 정말 편안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있고 싶어지면 그게 신뢰가 쌓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혼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치유나 자기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요, 제가 앞서 얘기 들은 부분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X랑 자꾸 비교하게 되고 걱정이 되면 뒤로 물러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행복한 걸 자꾸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내가 치유가 되고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군가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회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전할 때, 내가 나 하나로서 온전히 설 때 그게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는 건데, 내가 불완전해서 반쪽을 찾아 헤매시는 분들은 연애할 준비도 결혼할 준비도 안 돼 있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후에는 더욱이 상처 입은 반쪽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시겠어요? 연애를 시작하시면 당연히 망하는 연애일 뿐이죠. 온전한 반쪽이어도 반쪽을 갖다 껴맞추기가 어려운데, 온전한 하나여야 가능한 사람이 반쪽도 다 찢어진 반쪽이 또 어떤 반쪽이 와도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가 와도 찢어진 반쪽을 메꿀 수 없어요. 같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선 연애를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 대한 성찰이 되고, 내가 얼마나 상처 입었고 그 상처는 어디서 왔고 그 상처에 대한 원인을 아셔야 내가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야 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나아지거든요. 그 과정을 스스로 겪던, 전문가를 만나던, 그거를 극복해내시는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이제 내담자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하면 제가 좀 가끔 웃기는 해요. 왜냐면 저도 어릴 적 환경 때문에 우울증을 알아본 사람으로서 엄마 아빠의 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제 모습 때문에 제가 웃는 것 같아요. 엄마나 아빠가 정말 여러분보다 많이 알까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데이터가 자기 하나뿐이에요. 엄마의 데이터, 아빠의 데이터는 엄마 하나, 아빠 하나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그게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걱정, 염려뿐인 부정적인 생각에 가로막힌 분들인데, 과연 그분들의 말이 옳을 것인가에 대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맞춰 살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 것인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상담학 박사인데, 박사를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상담 심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욕구가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 초등학교 졸업하셨는데,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예요. 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그 정도로 엄마로부터 탈피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엄마 말이 내 안에 그렇게 깊숙이 박혀 있고 엄마가 법인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그런
깊은 기저가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 말이 다 옳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는 옳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말이 다 옳을 것인가는 항상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갖는 확신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말에는 퀘스천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혼 후 다시 연애를 시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회복부터 시작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행복한 연애를 시작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회복과 동시에 더 아름다운 사랑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믿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소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